제 이름은 박경준이고 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게는 20여 년을 함께 산 아내 홍지수가 있었지요. 우리 부부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 고작 노란색 커피 믹스 한 박스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겠지요. 생각해보면 그깟 커피 믹스가 뭐라고 10수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를 이렇게까지 갈라놓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커피 믹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어리석음의 결정체였고 아내의 마지막 인내심을 산산조각 낸 망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제 장모님, 그러니까 아내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들르면 헬쑥해진 얼굴로 억지로 웃으며 저를 맞는 아내를 보는 게 참 안쓰러웠습니다. 저 역시 장모님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 변변찮은 월급 봉투를 내밀던 제게 우리 사위 기죽지 말게라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으니까요. 문제는 그 주 목요일이 저희 집 제사였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 특히 아버지는 제사를 하늘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1년에 6번 있는 제사에 며느리가 빠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경준아, 너 지수한테 단단히 일러둬라. 목요일 날 빠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고. 아무리 사돈이 아프셔도 집안의 대소사가 먼저인 법이야. 저는 난감했습니다. 한쪽은 죽어가는 어머니 곁을 지키는 아내고 다른 한쪽은 집안의 법도를 외치는 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내가 조금 희생하면 모두가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병원으로 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목요일 제사인 거 알지? 어머니가 꼭 오라고 하시네. 아내는 링거를 맞는 장모님의 손을 주무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어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 그래도 어떡하냐. 잠깐만 얼굴 비추고 와. 내가 최대한 빨리 보내줄게. 응?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제가 참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네가 좀 참으면 시끄러울 일 없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었죠.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였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는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내는 정말 제사에 왔습니다. 검은 옷 위에 억지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는 아내의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그런 아내를 효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편찮으신데도 며느리 놀이하러 왔구나. 장하다. 그렇지만 아내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볼 뿐 온통 장모님 생각으로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저 역시 뱉어놓은 말이 있었기에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고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애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가셨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덤덤해서
오히려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모든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빠지고 상주 자격으로 아내 옆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이 되도록 저희 부모님은 얼굴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싶어 연락을 해보니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힘들다고, 어머니는 나이 드니 그런데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전화로만 알려왔습니다. 아내가 서운하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준아, 장례는 잘 치르고 있냐?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고 대신 마음을 좀 보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차 트렁크에 넣어뒀으니 이따가 꺼내서 장모님 영정 앞에 잘 놔드려라. 저는 당연히 조의금이 든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온 동생 녀석이 제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낑낑대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노란색 박스였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궁서체로 큼지막하게 쓰인 글씨가 제 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업소용 커피 믹스 500개.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뭐지? 잘못 배달된 건가?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는데 동생이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이거 갖다 드리래. 조문객들 커피 타주라고.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실용적이고 성의 있는 거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받아쳤고,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그 노란색 박스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생명체를 보는 듯한 기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제 심장이 불안한 소리를 내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하죠. 아내가 딱 그런 듯 했지요. 저 역시 장례식장 한가운데 국화꽃 향과 향 냄새가 뒤섞인 그 엄숙한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샛노란 커피 믹스 박스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땀을 닦으며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박스를 응시하던 아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문객들을 위해 마련된 휴게 공간으로 걸어가더니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A4 용지 몇 장과 매직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뭘 하려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아내가 슬픔에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아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A4 용지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프를 찾아 박스 정중앙 업소용 커피 믹스라는 글씨 바로 위에 그 종이를 붙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셀프입니다. 사위 박경주님 부친 박만수님 제공.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굴로 확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머리 꼭대기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안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와
제 이름이 박힌 일종의 조롱이자 낙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가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만들어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휴게실로 향하던 사람들이 박스를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제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장례를 돕던 아내의 친구들은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아야 했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아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 나 좀 봐. 대체 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커피 믹스를 보낸 건 아버지고 저는 그저 전달했을 뿐인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게 쏟아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낯선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망신스러웠어? 아내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망신스러웠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체면? 그깟 체면? 내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그 노란색 박스가 놓여있는 걸 봐야 했던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이 체면 따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그건 제가 말을 머뭇거리자 아내는 어느새 눈가가 시뻘개진 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그게 그냥 커피 믹스 박스로 보였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었어. 그건 당신네 집안이 내 어머니의 죽음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 네 슬픔 따위는 우리가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보다 가볍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도 내가 당신 체면까지 생각해줘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아주 못나고 이기적인 남편이라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결국 가장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 걸 어떡하라고. 내가 보낸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날 끌고 들어가서 사람들 껌처럼 만드냐고.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아내의 얼굴에 처음으로 스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경멸이었습니다.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냥 전달만 했지.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늘 그렇게 말이야.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야. 박경준 씨, 당신은 늘 생각이 없었어.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 역시 아내한테 분한 만큼 억울한 듯 말을 터놓고 싶었지만 생각 없다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필요한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고 화라도 내면 좋으련만 아내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완벽한 무관심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처음 며칠은
저도 오기가 생겨 버텼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유치한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 막히는 정적이 너무나도 어색해서 괜히 TV 볼륨을 높이거나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네. 애들 옷 따뜻한 거 입혀서 학교 보냈어? 그러면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응 이라고 짧게 답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단 한 음절의 대답이 제게는 더 이상 말 걸지 마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달력을 보니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내가 한 일주일 전부터 환하게 웃으며 챙겼지요. 아버님 뭐 좋아하시지? 이번에는 식당에서 할까? 집에서 할까? 아버님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해볼까? 이렇게 부산을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이 어색한 침묵을 깰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을 잃은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테니 이제는 좀 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죠. 생신 이틀 전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모레 아버님 생신인 거 알지? 어떻게 할까?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물을 잠그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면으로 마주한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식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트 전단지였습니다. 아내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는 그 옆에 지갑에서 꺼낸 3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사다 드려. 당신이 직접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실용적인 게 좋다고 하셨잖아. 전단지 보니까 지금 세일하는 거 많던데 잘 찾아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용적. 그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저를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차가운 방식의 복수였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이걸로 뭘 어쩌라고? 왜? 부족해? 그럼 당신 돈 좀 더 보태든가. 난 이게 최선이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꾸깃꾸깃한 전단지와 지폐 3장을 멍하니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과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제게 던지는 경고장이자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무심함의 대가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생신날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라 정육 코너와 즉석 식품 코너를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결국 제가 집어든 건 할인 딱지가 붙은 냉동 동그랑땡과 즉석 미역국 그리고 잡채 몇 팩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본가로 향하는 내내 제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니 이미 형님네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지수는 어디 갔냐?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생신에 얼굴도 안 비춰? 저는 차마 아내가 일부러 안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지수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대신 이거라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마트 봉지에서 음식들을 꺼내놓자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형수님은 안쓰럽다는 듯 혹은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없는 생일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내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싸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애가 그렇게 굴면 네가 휘어잡아야지 뭐 하는 거냐. 그래요, 서방님.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아버님 생신 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잔소리를 퍼부었고 형수님은 곁에서 거들었지요. 그때 아버지는 불쾌한 듯 수저를 딱 놓고 기분 나쁜 듯 저를 노려보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장모님 장례식 때 커피 믹스만 안 보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생신이니만큼 그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그 비난과 동정의 시선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본가도 집도 제게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갑옷을 벗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힘없이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든 말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무관심 앞에서 오늘 겪었던 모든 수모와 비참함이 전부 제 탓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겪었던 수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보려고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아내는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분노와 함께 아주 희미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순하고 잘 웃던 아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내가 며칠 전부터 명절 선물이며 음식 준비로 분주했을 테지만 올해는 그 어떤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안 가려는 건가? 시아버지 생신이야 어떻게든 둘러댔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번에는 같이 가야지, 응?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 그 단호한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혼자 가. 친척들 다 모이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주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애원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체면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내는 그제야 책을 탁 소리나게 덮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는데? 가서 또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어른들 눈치 보라고? 난 이제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내가 다 할게.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제발 같이만 가줘. 됐어. 이게 누구를 위한 명절인데? 당신 명절, 당신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당신 명절, 당신 가족.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속으로 저와 제 가족을 완벽하게 분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추석 전날 저는 혼자 부모님 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애들도 시험 직전이라 다들 안 간다 말했고 한 놈은 고3,
한 놈은 사춘기라 쉬이 건들 수가 없었지요. 아내는 제가 집을 나설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앞에는 마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조미김 세트 하나가 조그맣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물 세트를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용적. 아내는 여전히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가볍디 가벼운 선물 세트를 차 트렁크에 싣고 운전대를 잡는데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유독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간식을 챙겨주고 지루하지 않게 말을 걸어주던 아내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고속도로는 꽉 막혔고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명절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니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며느리가 돼서 명절에 시댁을 안 와? 저번 너희 시아버지 생신도 지나치더니 명절까지? 아니 요새 지수가 몸이 많이 약해졌는지 안 좋아서 도저히 못 왔어요. 걔는 허구한 날 아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쭉 아플 것 같구나. 제가 어설프게 둘러댔지만 아무도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형수님이 제가 들고 있는 김 세트를 보며 말씀하셨지요. 이거 설마 동서가 명절 선물이라고 보낸 건 아니겠지요? 아, 이거 김이요? 이거 명절 선물 맞아요. 이게 이래봬도 보통 평범한 김이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제가 온갖 미사역으로 좋은 것들을 김에다 갖다 붙였지만 형수님이 동네에서 받아온 전단지를 보여주었고 어머니랑 아버지도 그 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이거 한 세트에 10,000원이 아니라 3개 세트가 10,000원이네요? 두 개는 서방님네 먹고 이거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아, 그게. 제가 우물쭈물 말을 못하자 어머님은 한심한 듯 답답하게 가슴을 치셨고 아버지도 황당하다는 듯 제게 못난 놈이라며 크게 한번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네와 동생네 식구들은 아버지를 달래주기 시작했고 조카들이 북적이는 거실에서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형수와 재수 씨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저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TV만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경준아, 너라도 들어와서 상이라도 좀 날라라. 저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 형수와 저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다가 결국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비참했고 저는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형님 부부의 도란거리는 소리,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는 동생네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인데 저만 홀로 섬처럼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는데 아내의 SNS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배경은 탁 트인 바다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제 가족들이 기름 냄새 속에서 명절 노동을 하는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완벽한 해방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첫 번째 휴가. 행복하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반항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저는 아내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혼자 본가에 다녀온 이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아내의 SNS에서 본 그 환한 웃음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제게 보내는 선전포고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절날이 지나갔고 여전히 집안에서도 본가에서도 찍소리도 못한 채 하루하루 보내며 아내와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던 어느 늦가을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 경준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랑 고관절을 다쳤어. 네가 제일 가까워서 일단 너한테 전화 걸었으니 얼른 좀 와줘야겠다. 저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별 수 없이 회사에 조퇴를 해서 후다닥 본가로 가서 마침 도착한 119 직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아버지를 수습하며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한동안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네는 형수가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를 댔고 동생네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제게, 정확히는 제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로 저를 불러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준아, 다른 집은 다 사정이 있으니 안 되겠다. 너희 아버지는 당분간 너희 집에서 모셔야겠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아내와의 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모시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지금 지수랑 저랑.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걸 문제라고 말해. 지수는 지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냐. 계속 시댁 행사 피한 거 봐줬으면 됐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 당장 지수 들여보내서 병수발 드는 법이라도 배우라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의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아버지를 모셔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내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아내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침을 꼴깍 삼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알지? 퇴원하시면 당분간 누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아내가 책을 덮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잠시만 보시면 안 되겠냐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싫어.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료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떡해.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당신 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안 됐지만 내가 그분을 돌봐야 할 의무는 없어. 당신이 아버님 아들이잖아. 당신이 하든가. 방금 당신 아버지라고? 말 다 했어? 그리고 내가 회사를 어떻게 그만둬? 당신은 지금 집에 있잖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급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당신네 집안에 무국간병인은 아니야. 박경준 씨, 정 사람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을 써. 그게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잖아. 실용적, 합리적. 아내는 또다시 그 단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억울함, 비참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아내에게 많이 양보했다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 결국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굴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말까지 들으면 아내도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제 뜻을 따를 거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서늘하고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네 글자는 제 귀에 박힌 총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분명 제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뱉은 이혼이라는 말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빈 껍데기 칼이었는데 아내가 그걸 받아들어 제 심장을 겨눈 진짜 칼로 만들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반응에 도리어 당황해서 허둥지둥 말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리야. 나는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니야. 진심이야. 아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같이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면 이건 그저 격한 부부싸움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혼을 원하는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그저 나를 겁주려는 거겠지. 내일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처럼 돌아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는 제 앞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A4 용지, 맨 위에는 검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항목들이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당신이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그래서 준비했어. 아내는 갓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다 받고 제일 합리적인 조건으로 정리한 거야. 당신도 크게 손해볼 거 없을 테니 읽어보고 도장만 찍어. 괜히 법정까지 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이게 더 실용적이잖아. 아내는 또 그 단어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단어들이 제게 비수가 되어 나라와 박혔습니다. 아내는 지금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함께 보낸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저 하나의 계약을 해지하듯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는 정말로 저와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내는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내의 침묵을 그저 일시적인 반항쯤으로 여기고 있는 동안 아내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자신만의 출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던 건가? 그깟 커피 믹스 하나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지. 아버지 생신 추석, 그리고 병수발 문제까지 모든 순간에 저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장, 제 체면, 제 가족의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아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경준 씨. 당신이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난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떡해? 한 놈은 고3이고 한 놈은 사춘기인데 애들한테 상처 줄 거야? 애들이 나한테 이혼하라고 먼저 말해주더라. 애들도 다 알고 있거든. 뭐라고? 아내는 양육권 둘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며 이미 재산 분할까지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을 말했습니다. 가슴이 덜덜 떨렸지요. 애들이 그나마 방패막이었는데 이혼 합의서가 식탁 위에 놓인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잠시 함께 사는 서류상의 부부만 머무는 임시 거처 같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참아치울 용기도 그렇다고 도장을 찍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간담을 서늘케 하더라고요. 경준아, 이를 어쩌면 좋니?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셨다. 갑자기 응급 상황에 와서 병원에 옮겼는데 예고도 없이 떠나버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펑펑 눈물을 흘리셨고 고관절 수술 후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든 생각은 지수가 와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인데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굳게 닫힌 아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가야 할까? 만약 문을 두드렸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은 경황이 없었습니다. 형님과 동생은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장례 절차를 챙겨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장례식장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점점 더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친척들이 경준이 아내는 어디 갔냐? 큰며느리가 아직도 안 오고 뭐해?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동서 왔어요. 형수님 말을 듣고 쳐다보니 장례식장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내가 마지막 양심은 있구나.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외면할 만큼 매정한 사람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고 예를 갖춘 모습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친 아내는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사람처럼 모든 행동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아내는 형수님 재수 씨와 함께 완벽한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상을 치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아이고 영감 나도 따라갈란다 라며 곡을 할 때면 옆에서 조용히 물을 떠다 바치고 등을 쓸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역시 며느리가 속이 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진짜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연민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도 아내는 아주 옅게 고개만 숙일 뿐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아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저 아내를 원망하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눈앞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인이 있던 날 아침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잠시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제게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가져다 드려. 당분간 식사 챙기기 힘드실 테니까. 가방 안에는 죽과 몇 가지 밑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내가 어머니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에 고마웠지만 사실상 그걸 전해주는 아내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의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마저도 오늘로서 끝이라는 것을 아내의 그 텅 빈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보여줬던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고 다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요. 며칠간의 휴가를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상심이 크겠다. 힘내라 같은 의례적인 말들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쯤 되자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차장, 힘들 텐데 출근했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게. 부장님은 제 손에 흰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장님은 자네 부친 상이니 회사 동료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며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몰래 열어본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부장님이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돈을 모아 제게 전달을 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꼭 부장님이나 회사 동료들 경조사 때 제 성의껏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그때 번뜩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봉투를 보니 장모님의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거대한 노란색 커피 믹스 박스가 눈앞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의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무게였고 관계의 깊이였으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버지는 제 아내에게,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있던 아내에게 고작 업소용 커피 믹스를 던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아껴주신 장모님께 말이지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슬픔을, 돌아가신 장모님의 마지막 길을 동네 가게 개업식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핑계대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변해버렸는지, 그 모든 이유가 비로소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슬픔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겁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아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겼고 우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아내의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든 말든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앉아 있는 소파 앞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키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례식에서 당신한테 준 건 커피 믹스가 아니라 독이었어. 내가 당신 마음에 독을 부었어.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정말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어깨가 부끄러움과 후회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미안하다와 잘못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에는 제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머리 위로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용서해 줄 때까지 못 일어나. 일어나라고 했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받았던 모멸감이 전부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기억나? 당신이 그 말을 입에 올린 순간 당신은 나한테 남편이기를 포기한 거야. 나도 아내이기를 포기했고. 아내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저 서류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당신이 뱉은 말, 당신이 했던 행동 전부 저기 박혀 있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아내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경황이 아니었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결국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수는 뭐하고? 너희 아버지 49제는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둘이 같이 건너와. 어머니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도 며느리를 찾고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시작점이 바로 저 수화기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심함,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아들에게 강요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도 제 앞에 서 있던 아내도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49제 형님이랑 동생이랑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이제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뭐? 이놈이 제정신이야? 잊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커피 믹스 보낸 거? 그거 제가 지수한테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지수 찾지 마세요. 저한테도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봤지? 나 이제부터라도 바뀔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저는 제가 내뱉은 약속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린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제 자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낡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전부 끄집어내 버리지 않으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이혼 합의서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이걸 다시 가져온다고 해도 나는 절대 도장 안 찍어. 그리고 저는 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던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며 끙끙대고 있으니 처음에는 아내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차린 저녁은 맛이 없었습니다. 찌개는 짰고 계란말이는 다 타버렸죠. 하지만 아내는 제가 차린 밥을 말없이 먹어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것처럼 화장실 구석구석을 닦고 베란다 창틀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으니 지난 세월 동안 아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겠다. 당장 전화 드려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제 가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한테 더 이상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에도 아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남처럼 대했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리면 아내는 다음날 아침 설거지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아내는 빨래를 개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을 가진 룸메이트처럼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사놓은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런 아내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아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원두와 작은 핸드드립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제게는 가장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커피만 내려줄게. 내가 직접. 제 말이 끝나자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이후 아내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온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붙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돌아선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저는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드립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내에게 속죄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내는 제가 내린 커피를 말없이 받아 마십니다. 아직은 쓰기만 한 커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커피가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노란 커피 믹스 한 박스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얼마나 오만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막 진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아내가 서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